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릴 부동산 로드맵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요즘 재개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묘한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울상을 짓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축제를 즐기는 듯한 분위기죠. 일단 누구나 원하는 인기 있는 압구정이나 성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또 규제를 연장을 하면서 발을 묶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된 상황이죠. 반면에 그동안 소외됐었던 동네들은 반전의 드라마를 씁니다. 서울시가 이 어려운 용어, 사업성 보정개수라는 어려운 용어의 이 혜택을 서비스로 준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그동안 수익이 안 났던 동네들 이제 돈 되게 판을 깔아줄게라고 좀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누구는 묶이고 누구는 풀리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 부동산 상황인데요.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답을 찾아봐야 될지 오늘 50분 동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할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함께할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본부장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인리 부동산 중개법인 김명길 본부장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지금이 재개발 빌라 투자 타이밍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죄송합니다. 한쪽에서는 아직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이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공급은 줄어들고 있고 정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매물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금이 재개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어지러운 정책 변화 속에서 선별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보시면 오늘 지금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은 이제 명확한 기준이 생기실 거고 추가로 끝에는 저희가 추천드리는 지역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6년 지금이 재개발 지역 투자할 시기인가 아닌가를 놓고서 또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투자할 기회다라고 하지만 한 측에서는 또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한 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과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다. 나는 부동산 규제도 너무나도 지금 촘촘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 함께 또 질문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함께 하는 공간에서 또 여러분들 질문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지금 규제에 발묶인 분들 많으시죠? 또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시장입니다. 우선 서울 핵심지는 계속 가격을 오르고 있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강남 상구와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같은 지역은 수요가 계속 오르면서 가격이 꺾이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핵심지는 조정이나 유지가 계속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이 같이 오르거나 같이 내리는 시장이었다면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 서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지별 격차 심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급 절벽입니다. 수도권 신축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30% 감소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입니다. 공급이 줄어들면서 신축의 희소성은 증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서울 시장은 지금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비핵심지는 조정 및 유지가 계속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공급은 줄어들어서 앞으로 신축의 힘은 더 강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흐름이 왜 만들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와 대출 환경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로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금리가 아니라 대출입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미리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들어오는 투자자가 더 줄어드는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에 들어오는 돈의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수요가 선별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매수 가능 대상자는 한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리를 해드리면은 대출은 줄어들고 있고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대출은 막혀 있고 매물은 점점 나오고 있는 구조라 매수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기회도 좀 알아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나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또 이 부동산 관련된 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나도 많은 정책 변화에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 질문 남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궁금증 있다 하시는 분들 생방송 도중에만 또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1초에서 2초 사이에 또 영어로 된 주소가 나올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게 된다면 또 여러분들이 질문 남길 수 있는 그런 또 란이 있거든요. 나도 한번 부동산 관련해서 참 혼란스럽고 답답한 이런 시장, 그리고 정책 변화가 워낙에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맥을 못 추스리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또 질문 남길 수 있는 곳에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막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현재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핵심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확확 바뀌고 있습니다. 네, 2026년 핵심 정책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입니다. 5월 9일로 D-Day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세금은 변화를 합니다. 우선 유예 상태일 때는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포인트, 3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30%포인트, 최고세율 82.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세금 차이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도 차익 13억 정도 발생을 했을 때 유예 시에는 약 5억 원의 세금, 중과 시에는 약 10억 원의 세금, 약 5억 원의 차이가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피하려는 매도자들이 매물을 계속 시장에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입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이제 건물이 위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불편하면 가능한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전진단 가중치를 개편한 그래프입니다. 구조 안정성,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분석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우선 구조 안정성을 보시겠습니다. 기존에는 50%였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건물이 낡았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50%를 충족해야 됐기 때문인데 현재는 3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같은 경우는 30%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 불편 항목들이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율이 대폭 상승을 하게 되고 재건축의 기준도 완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절차 간소화인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서 준공 30년 이상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착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 최대 3년이 단축이 됩니다. 그에 따른 시장 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 노후 단지 안전진단 통과율이 대폭 상승을 하고 초기 재건축 진입 장벽 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막혀있던 단지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입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제란 투기적인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서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집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기성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의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실거주, 실사용 목적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26년 서울시 핵심 지정 현황입니다. 신속통합기획구역, 대부분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토호제로 즉시 지정이 됩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2026년 12월 31일에 아파트 전역이 지정 연장되었습니다. 보통 매년 연장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연장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이런 재개발들이 투기 방지를 위해서 권리산정 기준 1위를 지정과 함께 병행합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규제 4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실거주 의무입니다. 이 지역에서 거래를 할 때에는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2년이 하셔야 됩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예외가 되지만 실거주 의무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허가를 득하기 전에 계약을 하면은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가를 받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행강제금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실거주 의무와 의무를 하지 않거나 목적 외에 사용을 했을 때는 매년 취득가액의 10%의 강력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갭 투자는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그런 행위들은 이제 차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빌라 투자는 소형 주택입니다.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는 그런 혜택이 있고, 대지 지분이 작고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와는 다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6년 이 핵심 정책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5월 9일 이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라는 데드라인이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여기다가 토지거래구역, 이 허가구역 확대까지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참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이 규제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한 사람 혹은 이 지금 내 집을 지키려는 사람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답답한 심정을 또 들어드리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3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볼 수 있으며 딱 생방송 50분 도중에만 열리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2026년 계속해서 정부가 옥죄고 있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해답을 찾아봐야 될지 이런 부분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이 정책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5월 9일 이 양도세 중과 이 데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 시점은 우리가 그러면 골든타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도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과 정책 변화를 보셨다면 왜 5월 9일 이전이 골든타임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월 9일을 기준으로 현재는 매수자 우위 구간, 그리고 나중에는 매물 잠긴 구간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현재를 보시겠습니다. 양도세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계속 시장에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매가 그러면서 계속 나오고 있고, 5월 9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도 낮춰서 매도를 하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매도자의 시간 압박을 활용한 가격이 내고가 가능하고, 매수자들은 더 좋은 협상 테이블에 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건 좋은 매물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5월 9일 이전에 계약 체결이 필수입니다. 또 5월 9일이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는 2주 정도의 기한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물 잠긴 구간입니다.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매도자들이 매도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매물을 걷어들이고 매물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매물 잠긴 구간이고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시장이 될 겁니다.
네, 이 타이밍에 재개발 빌라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빌라 투자는 소형 주택이고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된다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재개발 빌라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자, 첫 번째, 소액 진입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와 다르게 전세를 활용한 운영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투자금으로 서울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출이 막힌 환경에서는 부담이 적은 투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비 사업 자체가 레버리지 효과를 합니다. 용적률이 올라가고 건물이 올라가면서 토지 가치가 상승을 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로 계단식 프리미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축 아파트 입주권입니다. 결과가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재개발 완료 후에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청약 가점과 무관하게 서울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 투자를 넘어서 자산이 전환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프라 개선 수혜입니다. 재개발은 단순히 건물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도로, 교통, 공원, 교통망 등 기반 시설이 개선돼서 지역 전체의 가치가 동반 상승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책 인센티브 활용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등 지원책을 통해서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고 용적률 혜택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재개발 빌라 투자는 소액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정비사업 자체가 레버리지 효과를 합니다. 그 결과는 신축 아파트로 이어지고 인프라가 개선이 되고 정책까지 밀어주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미리 신축을 확보하는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이 왜 골든타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5월 9일이라는 이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 급매 물량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내고 좋은 조건에서 매물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타이밍에 재개발 빌라 투자해야 되는 이유까지도 알려드렸는데요. 재개발 지역 중에서 어떤 빌라를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지 또 투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들 또 남길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바로 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날릴 수 있고요. 그리고 생방송 50분 안에만 이 공간이 열린다라는 부분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그동안 답답했었던 이 부동산 규제 관련된 궁금증들 혹은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많이들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만한 지역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우리가 봐야 할 곳, 주목해야 할 곳, 눈여겨봐야 할 곳은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먼저 성수 전략 정비구역으로 확산 수혜권입니다. 재개발은 항상 옆으로 이동하고 그 주변으로 확산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호선 구의역과 건대입구역, 7호선 건대입구역, 더블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한강과 상권, 그리고 대학이 위치해 있는 트리플 입지에 있고 정비 사업이 속도가 붙어서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성수동입니다. 성수동은 서울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으로 이미 유명한 지역이고 성수 전략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한강변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서울숲역, 영동대교, 청담대교를 이용하면 압구정과 청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렇게 강남과 생활권이 맞닿아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자연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약 35만 제곱미터 규모의 서울숲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수동 카페 거리는 워낙 유명합니다. 브랜드 팝업과 편집샵 등 이미 유명한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은 항상 옆으로 이동하고 주변으로 확산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실 곳은 바로
자양동입니다. 먼저 자양 4동, 자양 3동, 자양 2동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15억에서 20억대로 금액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도 12억에서 17억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지역은 바로 자양 1동입니다. 자양 1동은 우선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세권 재개발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에서 350m 이내에 주거와 상업, 업무를 고밀도 개발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세권 재개발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최대 500에서 1300%까지 받기 때문에 더 많이 높게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평형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고 또 구의역이 있습니다. 구의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저희의 매물이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형주택이라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금액은 약 3억 원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의역에 대해서 장점을 또 말씀드리면 강남까지는 약 15분, 잠실까지는 10분, 종로와 여의도까지는 30분대로 이용이 가능한 노선이고 여기 보시면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주요 재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은 지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선 동서울터미널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광진구청은 이미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재개발에 속도가 붙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동은 이제 강북을 넘어서 강남급 입지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확정 이유가 아니라 가능성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그 가능성을 저희 로엔이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지역으로 자양동을 꼽아주셨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확산의 수혜권이기 때문에 재개발은 항상 옆으로 주변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책 변화 속에서 선별적으로 재개발 관련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한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나도 한번 이 재개발 지역 관련된 궁금한 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다. 나도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 그리고 어느 매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묻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 데가 마땅히 없다 하시는 분들 또 생방송 도중에만 50분 동안에만 여러분들의 질문을 또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또 이용 가능하신데요. 지금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1초에서 2초 사이에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게 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또 질문 남길 수 있고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질문 남길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정책
정책 빠른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 선별적인 기회 꼭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로드맵 2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세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현 본부장입니다. 다시 또 2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방송 때는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올려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드렸었는데요. 방송이 나간 뒤에도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뭐 재개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재개발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오늘 또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영상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저희 상담 신청 링크 통해서 자유로운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또 우리가 재개발 관련된 또 최대한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개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이게 간단한 부분이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같은 정비 기반시설이 없으면 재개발,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은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빌라를 허물어서 지으면 재개발, 아파트를 허물어서 지으면 재건축인데 정확히는 주변의 이런 여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과는 달리 재개발은 구역 안의 집들이나 아니면 면적이나 무허가인지 대지 지분이 또 얼마나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현금 청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투자하실 때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좀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 건물마다 연식도 다르고 또 면적이나 상황 같은 게 다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와는 달리 평가 금액이 이제 달라지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비 사업에 만족을 하셔서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를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파트보다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라던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던가 종교시설 풀어야 되는 숙제가 좀 많습니다. 이제 절차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먼저 구역이 지정되어야겠죠. 면적은 서울 기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노후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동수는 60% 필수 항목이니까 무조건이고요. 아래의 선택 항목 호수 밀도, 과수 필지, 접도율, 면적 노후도 중에서 한 가지가 추가로 충족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추진위원회 설립, 추진위원장이 나오는 시기죠. 해당 구역 안에 토지나 건물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뽑히게 됩니다. 다음은 조합 설립인데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75%, 그리고 면적은 50% 이상이 되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의 70%, 동빌 소유자의 50%가 되어야 조합 설립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강제조합원, 임시조합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간단하게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재개발의 경우에서는 내가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75%의 주민들이 이미 동의를 했으면 나 역시 또한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추후에 탈퇴는 가능하고요. 현금 청산을 받으면서 탈퇴는 하시면 되지만 사업 기간 내에 강제로 참여가 되기 때문에 강제 조합원이라고 써놨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조합 설립을 할 때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당초부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총회를 하거나 모이는 자리에서 소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조합원이라고 써놨습니다. 물론 탈퇴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현금 청산 대상이시고요.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시공사 선정인데요. 조합에서 정한 입찰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총회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 후보로 올라온 시공사들에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비교표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주로 기재되는 내용으로는 분양가를 얼마를 더 받게 해주겠다, 미분양 시 시공사가 책임을 지겠다, 변제하겠다, 이주비를 얼마나 지원하겠다, 이런 조합에서 주로 관심 있는 항목들을
만들어서 표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을 해도 공사 기간이 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유들로 인해서 연기가 된다던가 마감재나 건축 자재의 비용이 올라간다던가 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연히 발생은 될 수가 있어요. 조합과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계약을 해지하고 재선정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이 시공사의 선정 시기가 2023년 7월부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던 게 지금은 조합 설립 이후로 변경됐습니다. 당겨진 이유는 사업의 원활한 절차 때문인데요. 시공사 선정을 빨리 하게 되면 사업 기간이 단축됩니다. 시공사 선정도 정비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어느 브랜드를 할 것이냐, 하이엔드로 할 것이냐, 또 단지도나 평면도 이런 게 조합원 내에서도 의견이 좀 많이 갈립니다. 일찍 정리하면 당연히 사업 기간이 단축되니까 뭐 이제 기간 자체가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특히 요즘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은 속도가 또 생명이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을 하면서 잡음이 가끔 생기면서 이 사업 기간이 또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선정을 앞당기면서 잡음도 줄이고 투명성도 높여서 사업 속도가 더 단축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시공사가 이 선정이 되면 시공사 신용을 가지고 이주비 대출이나 사업비 조달 같은 금융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브랜드나 인지도가 높은 건설사를 조기에 확보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좀 낮추고 프리미엄 브랜드의 적용이나 조합원 혜택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시공사 선정을 너무 급하게 하실 경우에 특히 이 구체적인 설계나 시공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추후에 시공비 증가나 시공사와의 갈등이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비 사업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정해지면 바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갑니다.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겁니다라는 계획을 뭐 이제 인허가 받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정비 계획을 짜면서 전체 세대수나 몇 개의 동, 몇 개 층으로 할지 대략적으로 큰 틀을 짰다면 이 부분에서는 그보다 심화적인 디테일한 부분에서 계획이 수립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허가가 받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화면에 지금 다 담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이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사이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바로 조합원 분양입니다. 이 단계에서 새 아파트들의 가격이 정해지고 조합원들은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들은 얼마에 분양할 것이냐는 사업이 진행되는 변수들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 분양가보다는 저렴합니다. 예전에는 헌집을 주고 새 아파트를 받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환급금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층수가 예전에는 비교해서는 좀 높기도 하고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이런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비교해서는 사업성이 좋지는 않아서 환급금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공급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자분들은 새 집을 미리 산다는 것에 주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분양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동, 같은 층, 뭐 구조만 다르기 때문에 비교적 이견이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감정평가액이 위치나 노후도 또 이제 대지지분 같은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재건축에 비해서는 시간이 다소 좀 걸립니다. 여기 보시는 추정 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30억이라고 해도 감정평가의 기준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사실 추정가액보다 중요한 것은 이 권리가액인데 권리가액은 감정가 곱하기 비례율입니다. 비례율이라는 건 정비사업 구역의 사업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사업 기간에 따라서 분담금이 늘어나는 상황도 있겠지만 아무튼 방식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거래가가 내 자산의 가치는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근데 다만 특정 타입의 경쟁이 붙었을 때 예를 들어서 84A 타입에 300세대밖에 없는데 500명이 지원했다. 이럴 때는 권리가액이 높은 순서대로 이기는 거예요. 관련된 사례로는 재개발 구역인데 아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최근에 한남 뉴타운 같은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서는 아파트가 아무래도 저층에 있는 다세대나 다가구보다는 권리가액을 높게 받습니다. 그러면 해당 구역 안에서 조합원 분양 시에 유리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아파트를 구역 안에 넣지 않으려고 하는 현장들도 종종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권리가액, 분양가, 비례율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이런 계산식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 안에 있는 물건들을 분석한다고 제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매가가 10억인 다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측에서 프리미엄을 7억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총 17억이라는 뜻이 아니고 매매가 기준 10억을 감정평가하면 대략 3억 정도가 나올 것 같으니 나머지 7억이 프리미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례율은 평균 100%로 잡으면 권리가액 또한 3억이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3억짜리 집을 10억에 샀으니까 7억에 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7억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차액인 4억을 더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얼마를 낸 걸까요? 지금 여기 매매가 10억을 처음에 지불했고 분담금 4억 지불하셨죠. 총 14억을 주고 이제 그 집을 사신 건데 14억 중에서 7억은 프리미엄이고 나머지 7억은 조합원 분양가였다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고 또 재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일반 분양가도 결정이 나서 수익률을 따져보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조합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을 해서 이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 설립 시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근데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 안 되는 겁니다. 재건축에 비교해서는 지위 양도가 약간 더 자유롭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부터는 재개발 재건축은 세법상 입주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한때는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간단하게 입주권이 전환되는 시점,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주 및 철거가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기가 되면 우르르 집을 나가서 집을 구하면서 주변 지역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따라서 지금 관에서는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나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구역 내의 시기에서 집을 비우게 되는데 집을 비우고 나면 멸시를 하겠죠. 말 그대로 건물이 없어지고 내 지분만큼 땅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이 없어졌으니까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가 안 나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기준일 전에 멸실이 돼서 없어졌다면 그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 안 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실이 언제 되냐에 따라서 1개년치 종부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세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체크하실 점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2주택 취득 시 8%의 취득세를 납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집이 멸신된 건물 상태로는 토지만 보유 중이기 때문에 주택분 중과세율이 발생하지 않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 4.6%만 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준공될 때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되긴 하는데요. 근데 그때는 이 건물은 우리 조합이 만든 집이잖아요. 최초의 집인데 그래서 그때는 2.8%의 원시 취득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의 삽을 띠게 됩니다. 통상 이 시기에 일반 분양을 많이들 진행하는데요. 또한 이 시점은 재건축인 경우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준공 시점부터 10년이거나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의 상승분 둘 중에 기간이 짧은 거를 따져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얼마 이상이다라고 하면 분담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네, 이 단계를 땅을 정리한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대지를 모아서 아파트를 하나 지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다 나눠서 정리를 또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전 고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지막이지만 또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이 단계로 와서 소송이라도 진행이 되면 이 소송 해결될 때까지 이전 고시도 못하고 미등기 아파트로 남게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실제 사례로는 마포구에 작년 동안 9년 동안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2025년도에 해결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절차가 굉장히 많죠.
물론 부동산의 입지가 중요하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들은 주민들 간의 의견 합치, 비례율, 위치 순서대로 투자 포인트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계획이나 역세권 재개발로 많이들 관심을 갖는 추세인데 오늘 제가 드린 설명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재개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아래 링크 통해서 상담 신청을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절차가 굉장히 많은 이 재개발 관련된 설명 자세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에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이 역세권 재개발 쪽으로 관심이 쏠린다라는 말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기존의 이 재개발과는 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먼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자체가 만들어진 배경은 기존 정비 사업의 규제와 절차가 이렇게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또 길어지기도 하고 또 길어지는 사업 기간 내에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무산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기존 방식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별, 위치별로 맞게끔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위치에 맞는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통합계획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줄여서 신통기획이라고도 하는데요. 신통기획은 기본 개념이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 계획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아예 제시를 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서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부터는 신속통합기획 2.0이 발표가 되면서 인허가 구간의 불필요한 절차들을 덜어내고 행정적인 지원을 추가로 제공해서 정비사업 기간을 1년을 추가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에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고 지하 주차장과 같은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특히 모아타운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기 어려운 지역들이 주로 선정이 되는데요. 일단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 지역 안에 있는 노후된 다세대, 다가구 소유주들이 모여서 하나의 블록 단위로 모아서 모아주택을 구성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 외에 이렇게 다른 점들은 보시는 표와 같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받지만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습니다. 또 신통계획은 주민 동의율이 30% 이상만 되면 접수가 가능하지만 모아타운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노후도를 보시면 신통계획은 60% 이상, 모아타운은 50%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면적은 신통계획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지만 모아타운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이고요. 조합 설립 요건은 신통기획 기준으로는 75% 이상, 모아타운으로는 80%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선정 후에 신통기획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만 모아타운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서울시의 대표적인 속도전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보다는 빠른 개발 속도를 갖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겠습니다. 물론 빠른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투자를 위해서는 이 권리 산정일이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요. 잘못 알면 몇 억 이상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단 권리 산정일이라는 것 자체가 생긴 지 그렇게 크게 오래된 건 아닌데요. 2000년대 초반 재개발 사업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성행이 되면서 지분을 나눠서 입주권을 여러 개로 나누는 쪼개기가 성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규제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조합원 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사업성도 떨어지고 사업에 불필요한 기간 자체가 길어지면서 무산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기준을 잡고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2003년도 서울시 도정법 조례에서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 후에 2009년도 도시정비법이 신설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권리산정일이라는 건 입주권이 나오는지 현금 청산이 되는지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일이 되는 것인데요. 권리산정일 이후로 하나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지거나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1인 소유의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하면서 여러 소유주가 추가가 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지거나 건물의 신축, 전유 부분을 변경할 시에는 입주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개발 방식에 대한 권리 선정일을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은 민간 재개발 방식입니다. 민간 재개발은 도정법을 적용받으면서 권리 선정 기준일은 도정법 77조 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투기 억제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주민 공람 공고일 이후 정비구역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 권리 선정의 기준일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항을 보시면 시도지사가 따로 적용을 한 경우에는 지자체 공보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신통기획도 이 도정법을 적용받는데요. 현재 신통기획은 자치구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통기획은 별도 요청일을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과 역세권 활성화로 나눠지게 됩니다.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은 다른 말로 쉬프트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업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입니다. 역세권 활성화는 쉬프트보다 시점이 좀 뒤에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 통보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겠고요.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사업 방식에 따라서 혼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권리 산정일을 꼭 구분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통기획인데 2024년도 이전 버전은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해주시고 24년도 1월 달부터 기준입니다. 서울시의 후보지로 추천한 날, 즉 접수한 날로부터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집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어서 이제 구청에다 접수를 하게 되는데 구청에서는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접수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는 거고 또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준공이 나야 됩니다. 모아타운은 일반 재개발과는 달리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적용받는데 해당 법 28조의 2항을 보시면 고시가 있는 날 시장 군수가 투기 억제를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 이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이 되는데요. 보도자를 보시면 이 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은 기준일이 다음 날이 아니고 기준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 신고를 득해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 일정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재개발에 대한 문의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인기가 많아 보이는 지역 어디인가요? 네, 최근에 양천구 목동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네, 목동은 예전부터도 학군도 좋고 뭐 지하철이나 9호선 특히 9호선이 여기 염창역이기 때문에 급행 정거장이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직장인들의 수요도 높고 학군으로 인해서 실거주 수요도 많은 지역인데다가 목 이동 안에서도 유심 있게 볼 지역은 이제 염창역 인근 부분에 모아타운이나 여기 재개발하는 이런 지역들 위주로 이제 보시면 전망이 좋아 보이고요. 분양가는 이제 4억에서 5억 선에서 마주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접근이 비교적 간단한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목해야 될 지역으로 양천구 목동 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다라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